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이날도 결국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었는데 이날 발표됐던 몇 가지 지표들이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좋긴 했는데요. 미국의 수입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또 한 가지가 소매 판매도 헤드라인 넘버만 보면 0.3%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또 뜯어보니까 자동차 판매를 제외하면 거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쓰나 뭔가 경기가 불안불안한가 라는 불안감이 들면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연결되며 시장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한 때 특별한 재료는 없는 가운데 상승 반전을 좀 시도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바닥권에서 좀 매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결국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밀린 것을 보아하니까 결국 이런 우려감이 더 크게 시장에 눌림의 음목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시황부터 봅니다. 최소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9월 15일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자 상승하는가 싶었는데요. 미국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유가 폭락, 어도비 급락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낙폭이 컸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발표된 두 가지 경제 지표들로부터 미국의 경기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소매 판매는 6,833억 달러로 전월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상치였던 0.2%였던 것을 상회한 것인데요. 이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미국의 소비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제외하면 소비가 전월 대비 0.3%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3천 건으로 전주보다 5천 건 감소했는데요. 이는 5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겁니다. 이는 최근 15주 사이 최저 수준이기도 한데요. 또 시장 예상치도 하회했는데 노동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높은 물가 상승세에도 고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 지표들로 인해서 연준의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장 막판으로 갈수록 3대 지수의 낙폭이 더 커진 것이죠. 다음은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어도비가 무려 16% 이상 크게 하락했고요. 오라클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7%가량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 역시도 약 2%가량 하락했는데요.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부동산 섹터는 크게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섹터의 하락폭도 역시나 컸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넷플릭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에버코어에서 광고 삽입이 넷플릭스 성장세를 크게 견인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자 5% 올랐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내년 말까지 광고요금제 구독자가 4천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에버코어는 광고요금제 도입과 계정 공유 단속 강화가 넷플릭스의 중요한 매출 증진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현재가보다 약 34% 상승 가능한 $300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어도비 소식입니다. 어도비는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피그마를 약 200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밝힌 후에 약 16.8% 급락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어도비는 디자인 협업 플랫폼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인수가 침체된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시장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또 어도비는 이번에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치였던 460억 달러보다 낮은 450억 달러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라클은 전날에 이어서 간밤에도 하락했습니다. 전날 약 5%가량 하락했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매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달러 강세로 인해서 EPS는 예상에 못 미쳤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윈리조트 소식도 보겠습니다. 윈리조트는 간밤에 7.48% 상승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윈리조트가 카지노 섹터에서 가장 매력적인 성장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확장의 영향으로 시장에서 점유율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향후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언 퍼시픽을 포함한 철도 물류 섹터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철도 파업 문제가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이 철도 파업 문제는 미국의 공급망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 요인으로서 꼽혔습니다. 그런데 20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24%의 임금 인상 그리고 $5,000의 보너스 등이 포함되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때문에 유니언 퍼시픽 그리고 CSX 등 철도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지만 장 막판의 상승폭을 축소한 채 마감했습니다. 페이팔을 비롯한 후불 결제 관련주들은 규제 이슈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청이 후불 결제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결제 후지불 서비스가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기고 또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페이팔은 1.29%, 어퍼몰딩스는 1.4%가량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수요 우려 그리고 강달러 영향으로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국제유가 약 3.6% 하락한 약 8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1,700달러가 붕괴되면서 2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미 연준의 긴축 우려로 인한 달러 강세 그리고 채권 금리 상승이 금 가격을 끌어내렸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1,6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머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이더리움 합의 알고리즘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한 건데요. 머지 업그레이드 후 이더리움의 가격은 5% 넘게 하락해서 1,5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슈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이분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총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모처럼 좀 반가운 키워드인데요. 반도체 바닥이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바닥이 다가왔다는 얘기일까요? 아직 안 다가왔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은 뭐 전화기부터 해가지고 비디오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전자 장치들, 자동차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칩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인텔, 마이크론, 퀄컴 할 것 없이 주가가 다들 하락해 있습니다. 9월 초 이후에도 주가는 다들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9%대까지 다양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13%나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연준이 이제 21일 날 또 금리를 왕창 올리겠죠.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거고, 침체가 발생하면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식료품이라든가 자동차용 휘발유 같은 거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료도 또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대로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상대적으로 전자제품,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전자제품 쪽의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걸 염려하게 되는 건데, 특히 지금 정기적으로 휴대폰을 갖다가 2년마다 아니면 뭐 6개월, 1년마다 교체를 하면서 쓰는 이런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매를 좀 연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자제품 교체에 대해서 그 주기가 아직 한 1, 2년 정도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반도체가 지금 바닥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그리고 아직 한 15% 더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비관론자들 해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가격에 와 있으면은 좀 분명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사실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도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자, 이런 성장형 기술주들이 지금 바닥일까요? 어떨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그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 수출 규제에 나섰죠.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도 안 좋죠. 여기에다가 컴퓨터 교체 주기도 좀 남아있고, 거기에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중국 폐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또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 하락이 좀 우려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2022년도 매출 추정치가 16.3%에서 13.9%로 약 한 2.4%포인트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견고한 이런 상황에서 지출이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고 판매가 오히려 좀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로봇공학이라든가 자율주행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앞서가고 있는 IT 산업들 쪽에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계속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도 더 다른 분야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가전 쪽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침체가 일시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기관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인 어떤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매매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좀 영리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가격이지만 1차 매수하고 나서 손절매 구간도 좀 다른 때보다 짧게 잡아줘야 되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 시장이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1%포인트 올려가지고 시장이 정말 안 좋은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 고점 수준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최악의 경우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매수 시 이후에 2차 매수는 10월 중반 이후 10월 후반부에 실적 발표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3분기 실적 확인하면서 다시 이제 2차 재매수, 장기적인 관점에서 2차 매수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시간적인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유효한 그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모처럼 반가운 얘기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공매도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단어만 나오기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치가 떨릴 만큼 굉장히 좀 거부감이 큰 단어가 바로 이 공매도라는 단어죠. 자, 그런데 이번에 공매도의 주인공은 좀 애플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의 공매도 금액이 18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공매도 금액이었던 174억 달러를 뛰어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금액 기준으로 공매도 금액이 가장 큰 기업이 바로 애플로 등극이 되게 된 건데요. 지금까지는 지난 한 2년 정도 동안 테슬라의 공매도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174억 달러로 가장 컸었는데, 이제 애플이 그걸 뛰어넘으면서 애플의 공매도 금액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자리를 매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두 기업 모두 사실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공매도 금액은 이렇게 커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공매도 비율을 따져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뭐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비중으로 보면 이게 0.7%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금액은 커도 비중으로 살펴보면 2.32%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하락이 하는 건 아니죠. 사실 뭐 공매도가 많은 가운데 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숏스퀴즈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급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다만 요즘처럼 뭐 인플레다, 강력한 긴축이다, 경기 불안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단이 막혀 있는 이런 시장 환경에서는 공매도 금액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다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애플과 테슬라 지금 공매도 금액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주가가 눌리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애플과 테슬라가 공매도에 대해서 나온 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은 공매도를 보이는 주식입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을 막지를 못하죠. 다만 이제 특성이 뭐냐면은 하락 시에 좀 빠르게 내려가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매도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건데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공매도 쪽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 보려면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 보려면은 옵션 시장을 좀 같이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뭐 민주식들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늘어나면서 뭐 스키즈 현상 나타나면서 막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였는데 이런 이제 옵션 시장 같이 보면 좋은데 지금 현재 FOMC가 끝나는 23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콜이 지금 155에서 165 사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고 풋은 145에서 155 사이에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양쪽보다는 30%대 증가하는데 콜 쪽이 매수 쪽이 좀 그래도 거래량이 우위에 있는 모습이고 미결제 약정 보더라도 150에서 190 사이에서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그런 콜 시장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세 쪽인 풋 쪽을 보면은 130에서 150 사이에서 크게 증가해서 그렇게 이제 뭐 심각한 그런 상황을 보일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가격 변동이나 미결제 약정이 보이고 있고 콜 쪽이 그리고 좀 더 우세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어떤 그 민주식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식의 어떤 특성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공매도를 많이 하더라도 사실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10년간 4,670억 달러나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현금을 썼는데 뭐 앞으로도 더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공매도 이 정도 규모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애플이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S&P 500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최근에 시장이 너무 어지럽다 보니까 애플 주식 공매도 하는 게 전체적인 시장을 공매도하는 대용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이제 공매도계 ETF 성격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FOMC에 앞두고 시장 하락에 대비해서 간단하게 이제 애플 공매도하면서 좀 해지하려는 공매도의 원래 성격이 해지고 사실 한국 시장도 따지고 보면은 뭐 인버스나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공매도가 오히려 해지 성격이 더 강하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는 좀 안 좋은 분위기죠. 아무튼 이런 성향으로 늘어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신제품 아이폰 14에 대해 가지고 이게 블랙버스터급의 어떤 신제품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그건 공매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제품에 대한 어떤 시장의 이미지라든가 판매량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 이런 것들에 의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어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어제 나왔던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죠. 바로 소매 판매인데요. 소매 판매 증가입니다. 일단 헤드라인 넘버는 증가한 게 맞는데 이 소매 판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결론만 보면 노동시장이 견고하게 버텨주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더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집니다.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면서 자동차 구매도 또 늘었어요. 그리고 외식하는 그런 분야도 많이 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8월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치 않게 0.3%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겠죠. 그러면서 수요가 냉각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시 상승하면서 좀 시장에서는 좀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죠. 노동시장이 불안해질 거다.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금방 불안해질 거다. 이런 예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적어도 75 베이시스 포인트, 0.75%포인트는 올리겠구나. 이렇게 예상되면서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지출이 좀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거에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소비 쪽에서는 수요가 좀 많이 둔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이런 경제 지표들이 호조로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뭔가 좀 고가품들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럭셔리 제품들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을 통해서 의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하위권 계층에서는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서 그런 쪽에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은 연말 소비 시즌을 대응해가지고 적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도 전통적으로 연말에 시장 움직임이 상당히 좋잖아요. 쇼핑 시즌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정말 우리가 만약에 연말 쇼핑 시즌을 좀 대비해서 그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봐야 될 게 다들 아시겠지만 온라인 시장입니다. 2009년도 이후에 지금 최근 한 2, 3년 동안 뭐 더 더블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소비하는 어떤 패턴 자체가 많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마스터카드 쪽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연말에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2021년도 작년에 이제 허리데이 시즌에 좀 매출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또 크리스마스가 또 토요일입니다. 굉장히 쇼핑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쇼핑 카테고리 중에서 의류 쪽하고 사치품 쪽, 럭셔리 제품들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큽니다. 의류 쪽도 4% 이상 그리고 사치품들도 4% 이상 이렇게 지금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대표적인 브랜드를 보면은 버클이라는 회사가 있고 버클은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젊은층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어떤 의류, 신발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고 그리고 이 회사의 성장률이 또 4% 이상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모바도라는 시계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유명 브랜드, 10대 유명 브랜드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뭐 코치라든가 휴고보스라든가 이런 그 브랜드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올해 연말에 한 7% 이상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별화된 그런 분야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비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의 한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는 곳에만 쓴다. 그래서 이곳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꽃길만 남았나라는 키워드인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그냥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관련 기업들인데요. 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자금 집행을 승인한 건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75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자금이 본격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승인이 났으니까요. 또 이런 말도 같이 했어요. 이제 35개 주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50만 개 정도의 충전 네트워크가 설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로드트립, 장거리 자동차 여행은 완전히 자동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쉽게 말하자면 이제 더 이상 이게 50만 개가 설치가 된다면 전기차 충전소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전기차 충전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날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관련주들은 일제히 동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사실 이 기업들은 아직 기대감만 많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적자 기업이고요. 이 기업들 가운데는 매출이 나오는 기업도 있고 매출이 없는 기업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부터 이 바로 자금 집행이 들어갔고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동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차지 포인트가 5.8% 올랐고요. 블링크 차징이 2.6% 올랐습니다. EV고가 9.3%, 볼타가 8.5% 올랐는데
사실 이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어떻게 찾기 어려울지라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퀀텀스케이프도 이날은 3.8%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돈이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바이든 대통령이 알린 거라서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하지만 EV 충전소 관련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오른 게 없어서 지금 매수 시점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차지 포인트라든가 뭐 블링크 차징이라든가 EV고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빠르게 늘어나요. 퍼센트지로 따지면 단순히 이제 규모로 보면은 금액으로 보면 크진 않지만은 퍼센트지로 따지면 성장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손실도 굉장히 또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도 역시 지속이 될 거고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기차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판매량이 급속히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봤더니 지원금 주는 게 한 20만 대 정도밖에 안 줘요. 이러다 보니까 또 해외에서 들어온 차들은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말 그렇게 빨리 늘어날 수 있느냐. 가뜩이나 전기차는 굉장히 고가인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또 하나 문제는 이런 회사들이 충전소를 짓는 거에서 이렇게 뭔가 수익을 내는 이런 회사들이 아니고 거기에서 전기를 소비자들이 써야지만 그 전기 사용료를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유틸리티를 교체하면서 그런 부대 비용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자동차들이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와 그리고 인프라 구축하는 거 이런 것들 당장 무슨 충전소가 뚝딱 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 충전소라는 건 또 그만큼 또 공사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펜하이머에서 지금 내놓은 게 있어요. 오펜하이머에서 내놓은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차지 포인트에 대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EPS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증가가 될 거냐를 이걸 예상을 했는데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 적자 상태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도가 돼야지만 6센트 정말 간신히 주당 순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이에 뭐 24년도나 이때쯤 한 분기 정도는 흑자 전환 잠깐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테슬라도 그런 식으로 2018년도에 한 분기 잠깐 흑자 전환하고 나서 2021년도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또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돼서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이슈가 생겼을 때 잠깐씩 반등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 차지 포인트에 대해서도 목표 가격을 20에서 26달러 수준으로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지금 현재까지 한 30% 정도까지 최대 30% 정도의 어떤 상승을 기대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주가 안 좋다 보니까 헤지 펀드들도 이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자들도 또 주식 매각하는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원한다면은 경기 침체 국면에 조금씩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면은 괜찮은 전략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걸 원하거든요. 상승하는 거를. 그런 식의 투자라면은 지금은 좀 더 가격이 좀 모여지게 수렴되게끔 그런 시간이 지나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는 타이밍을 좀 기다려야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돈 들어가는 건 맞는데 워낙 적자가 큰 기업이고 흑자 전환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